제국은 대영 제국에 이어서 인류 역사상 두 번째로 큰 영토를 가졌던 제국이에요. 몽골 제국 사진을 보시게 되면 어마어마하게 넓죠. 대영 제국보다는 약간 좁았지만 그보다 더 위대했던 이유는 대영 제국은 이 당시 산업혁명을 발달시켰잖아요. 그러니까 증기기관도 있고 증기선도 있고 다양한 산업 형태의 문물을 사용할 수 있었는데 몽골 제국은 그렇지 않았잖아요. 단순하게 말 달려서 진짜 땅을 밟고 원시적인 이동수단으로만 이루는 제국이니까 정말 대단했죠. 몽골 제국의 전성기 때 영토는 2,400만 제곱킬로미터였어요. 이 영토는 지금 러시아 영토의 한 2배 정도 된다고 해요. 몽골 제국은 카라코룸에서 시작해서 동쪽으로는 태평양으로 막혔기 때문에 서쪽으로 더 많이 진군을 하게 되죠. 몽골 사람들은 물을 싫어했잖아요. 그래서 고려에 몽골이 쳐들어왔을 때 고려 왕이 강화도로 도망갔죠. 물을 무서워하니까 그나마 안전한 곳이 강화도라고 생각을 했으니까. 자, 근데 서쪽으로 가게 되면 항상 여기는 이슬람 세력이 자리를 잡고 있어요. 여기서부터 문제가 시작되는 거예요. 자, 이슬람 세력이 자리 잡고 있다는 것은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사실이었어요. 서쪽으로 진출하려면 그 고비를 넘겨야만 했죠. 반대로 하면 유럽 사람 입장에서도 이슬람은 항상 골치가 아팠어요. 서쪽이 유럽이잖아요. 중간이 이제 이슬람이 자리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동쪽에는 인도가 자리하고 있었죠. 유럽이 인도랑 교역을 해서 향신료를 얻으려고 하는데 항상 이슬람이 중간에서 자리를 잡고 목줄을 틀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중개무역으로 엄청난 부를 쌓고 자기 마음에 안 들면 상인들도 못 지나다니게 해. 그러니까 유럽 입장에서는 정말 꼴도 보기 싫어요. 이 이슬람이. 근데 이 이슬람 세력이 너무 세. 그래서 유럽 입장에서는 이 이슬람이 정말 밉고 꼴도 보기 싫지만 어쩔 수 없이 뒤에서만 씹고 있던 상황이었죠. 자, 이런 상황에서 유럽에서는 묘한 소문이 있어요. 바로 유럽인들 동쪽에서 기독교인들이 있다라고 믿는 프레스터 존, 사제왕 요한 전설이에요. 이게 어떤 전설이냐 하면 가운데 이슬람이 자리 잡고 있다고 했죠. 서쪽에 유럽이 자리 잡고 있다고 했죠. 그래서 이쪽에 아시아로 가야 돼요. 아시아로 가야 되는데 이슬람이 이 통로를 틀어지고 통과를 안 시켜줘서 문제라고 했잖아요. 근데 이 건너편 쪽에는 누가 있다? 사제왕 요한이 있다. 아시아에. 사제왕 요한은 뭘 믿고 있어? 기독교를 믿고 있어요. 유럽도 기독교, 여기만 이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사제왕 요한이 저쪽 건너편에 기독교 왕국이 진짜 강력한 왕이 있는데 언젠간 요 쳐들어와서 이슬람 왕국을 멸망시키고 우리 행복한 기독교인으로서 해피해피하게 살 것이다 라고 전설을 믿고 있었어요. 그런데 소문이 지나면서 그 전설이 사실이 되는 것 같아요. 가만히 뉴스를 들어보니까 여기 유럽을 맡고 있었던 이슬람 제국 중에 호라즘 제국이라는 것이 있었는데 이 몽골군이 호라즘 제국을 멸망시켜버렸다. 가만히 보자. 우리 더 동쪽에 사제왕 요한이 있어서 이교도들을 다 멸망시킬 거라는 우리 전설을 믿고 있었는데 몽골군이 와서 실제로 호라즘 이슬람 왕국을 단번에 박살을 내버려. 진짜 아냐? 그래서 몽골군을 처음에 어떻게 생각하냐면 환영합니다. 언제까지? 얘네들이 몽골군을 마주치기 전까지 몽골군에 대해서 환상을 갖고 있어요. 근데 그 환상이 곧 깨져버리게 말죠. 자, 몽골군은 처음에 어디를 정벌하냐면 카라코룸에서 시작을 하죠. 그리고 사방으로 뻗어나가다가 호라즘 왕국이 있죠. 이 호라즘 왕국, 예전 페르시아 영토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던 왕국을 정벌을 합니다. 요 유럽의 입장에서는 인도와 교역을 해야 되는데 요 사이에 맡고 있었던 호라즘 왕국이 멸망됐다는 소식을 듣고 처음에 기뻐하죠. 야, 저 눈예가시 같은 이슬람 왕국을 없애버렸네? 진짜 사제왕 요한이 맞나봐. 근데 요 호라즘 왕국으로만 만족하지 않죠? 몽골 제국은 이쪽으로 와서 러시아를 정벌하기 시작합니다. 자, 1229년에 러시아를 정벌하기 시작해요. 호라즘 왕국이 박살이 났죠. 러시아의 왕국 키예프 공국도 박살내버리기 시작합니다. 몽골이 기독교인들이 아니잖아요. 기독교인이든 이슬람이든 상관없이 그냥 싹 정벌해서 지도에서 지워버리는 거예요. 이슬람 박살낸 것과 같이 똑같은 방식으로 박살내기 시작합니다. 남녀 아이 사제 가릴 거 없어요. 한 기록에 보면 사제들과 여자들과 아이들이 교회로 피신을 하자 몽골군이 그 교회를 봉쇄해버리고 불을 질러서 다 죽여버렸다. 이런 기록들도 있어요. 러시아는 저항해보지만 사실 어림도 없었죠. 러시아를 정벌한 몽골의 기마병은 사실 본대도 아니었어요. 한 선봉부대, 정찰대 정도의 부대였는데 러시아의
키예프 공국 전체가 박살나 버립니다. 그리고 200년간 러시아 사람들은 몽골의 지배를 받죠. 이른바 타타르의 멍해라고 불리는 치욕적인 세월을 견뎌내요. 자, 당시 유럽은 왜 그렇게 속수무책으로 몽골군에게 사냥당했을까요? 당시 주력 전투, 중세 유럽 기사와 몽골 기병의 장면이에요. 자, 중세 유럽 기사는 어떤 특징이 있어요? 겉보기에 진짜 삐까뻔쩍해요. 온몸을 갑옷으로 두르고 있고 마상창, 랜스라고 불리는 마상창도 있는데 그 길이가 한 3m 정도 됐다고 해요. 그런데 이 겉보기에 뻔지르르한 기병과 달리 약점이 있죠. 그러니까 온몸에 갑옷을 두르고 있기 때문에 생각보다 어느 정도 편했다고는 하지만 이 갑옷으로 인해서 활을 쏠 수가 없는 거예요. 창을 들고 단순하게 돌격해서 공격하는 수밖에 없죠. 그런데 그런 중무장한 기병이 사실 보병 사이에 돌격을 하게 되면 탱크 같은 역할을 해서 보병들은 속수무책으로 당시 당하는 수밖에 없었어요. 그런 전략으로 돌격형으로 유럽 기사들을 주로 사용했죠. 문제는 장거리 무기, 활을 쏠 수가 없었다는 거죠. 자, 반면 몽골 기병들은 무장이 거의 없어요. 갑옷이 없어요. 말에도 갑옷이 없어요. 즉 기동성이 매우 뛰어나죠. 근데 주된 무기는 뭐냐면 활이에요. 창을 들고 적과 딱 조우해서 맞부딪혀서 돌파해버리는 탱크 같은 역할이 아니라 기동성을 활용해서 원거리에서 활로 적을 공격하는 게 주된 방식이죠. 게다가 몽골 사람들은 말을 아주 잘 타죠. 말이 가는 방향과 반대 방향으로 몸을 180도 뒤틀어서 활을 쏠 수 있는 파르티안 샷이라는 것에 굉장히 능합니다. 즉 기동을 하면서 움직이면서 계속해서 공격을 퍼부을 수 있는 방식이었죠. 자, 여기서 차이가 극심하게 나는 거죠. 적은 기사들이에요. 직접 부딪혀서 돌격을 해야 돼요. 활을 쏘는 거는 보병들이 맡고 있었어요. 기병들이면서 활을 쏘는 것은 없었어요. 그러니까 활을 쏘는 보병, 장거리 무기는 사용할 수 있지만 기동성은 없어요. 유럽 기사들, 기동성은 있지만 장거리 무기를 사용할 수 없어요. 하나씩 약점이 있었던 거예요. 근데 몽골군은 그 약점이 없었던 거죠. 기동성과 장거리 무기를 동시에 사용할 수 있었으니까. 자, 그래서 몽골군의 주된 전략은 주로 어땠냐면, 자, 적의 기병이 있어요. 그리고 적의 보병이 있어요. 보병은 활을 쏘는 역할을 하고 기병은 돌격하는 역할을 하죠. 자, 몽골군이 옵니다. 몽골군 선두 부대가 들어와요. 그럼 보병이 먼저 활을 쏘서 저리 가면서 몽골군을 쫓아내겠죠. 그러면 몽골군이 말머리를 돌려서 짐짓 도망을 갑니다. 다 사방으로 흩어져 버려요. 그러면 적의 기병들이 보고 있다가 몽골군에게 돌격을 하죠. 자, 보병은 아직 뒤에 쳐져 있겠죠. 그러면 몽골군이 도망치는 듯 하다가 다시 뒤돌아와서 원거리에서 활을 날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기저기서 숨어있던 몽골군이 나와서 활을 쏘기 시작하죠. 그러면 돌격을 하던 기병대는 몽골군과 접촉을 해보지도 못하고 활만 여기저기 맞으면서 군대를 하나씩 갉아먹히는 거예요. 그래서 전멸되고 맙니다. 자, 나머지 보병들도 같이 쌈 싸먹히는 거죠. 이런 식으로 전개가 많이 진행돼요. 그래서 유럽에서 몽골군은 아주 강력한 힘을 발휘하죠. 자, 헝가리 왕 벨라 4세가 있었어요. 이 헝가리 왕은 어떤 생각을 갖고 있었냐면 자기는 훈족의 후예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우리는 전투엔 자신 있다. 그래서 처음에 행복회로를 돌립니다. 이 야만인들을 내가 사로잡아서 카톨릭으로 개종시키면 우리 교황님께서 나에게 얼마나 큰 상을 줄까라고 꿈에 부풀어 있어요. 그래서 공을 세울 생각으로 아주 행복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점점점 들려오는 소식이 심상치 않아요. 러시아가 박살나고 엄청난 러시아 난민들이 막 헝가리, 폴란드로 몰려 들어옵니다. 그리고 몽골군의 최후 통첩도 받게 되죠. 죽든가 항복하든가. 자, 그래서 이제부터는 현실이에요. 그래서 폴란드, 헝가리 이 나라에서는 그 당시 유럽에 있던 모든 사람들에게 정가를 돌려서 이 이교도들을 맞서 싸우자고 편지를 보내죠. 그리고 성전기사단, 주튼기사단이 몰려옵니다. 이 기사단들은 사실 십자군 전쟁 때 차출됐던 군사 집단이잖아요. 기독교인들이 한데 뭉쳐서 이교도들을 물리치자 이런 마인드로 모였잖아요. 자, 그러니까 이교도들이 몽골 사람들이 와서 지금 기독교인들을 몰살시키고 있으니까 이 기사단들이 딱 출동하기 명분이 환상적이었죠. 자, 그래서 박박 이 최정예 기사단들을 긁어모읍니다. 무려 5만 명을 긁어모아요. 어디 발슈타트에 집결을 하게 됩니다. 자, 이른바 레그니차 전투가 일어나게 돼요. 자, 레그니차 전투는 몽골군이 이렇게 진로하는 도중에 있었어요. 거기서 몽골 기병들과 기사단들이 최후의 일전을 벌이게 되죠. 러시아는 이미 박살났어요. 폴란드도 힘들어요. 이 상황에서 레그니차 전투가 벌어지게 되죠.
자, 전투의 배경은 어땠냐면 배치 빨간색이 유럽군이에요. 폴란드군, 성전기사단, 튜튼기사단. 그리고 파란색이 몽골 기병이에요. 이 지도에 대한 거는 여러 이론이 있기 때문에 한 가지 참고로만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전형은 매번 똑같습니다. 유럽인들. 양쪽에는 보병들이에요. 그리고 가운데는 기병이에요. 자, 몽골군은 죄다 기병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하얀색, 빨간색 또는 하얀색, 파란색으로 나눠져 있는 거는 다 기병인 거예요. 자, 몽골군이 맨 처음에 간을 봅니다. 싹 쳐들어와요. 그럼 보병이 어떻게 해요? 화살을 쏩니다. 저리가 하면서 활을 쏘죠. 그러면 몽골군은 여기서 흐트러지는 척, 못 이기는 척 후퇴하기 시작해요. 자, 적들이 야심차게 왔는데 활 몇 방 쏘더니 이제 후퇴를 하기 시작해요. 어떻게 해요? 앞에 있는 기병대들이 돌격을 하게 됩니다. 자, 앞에 1, 2열에 있던 기병대들은 지방 영주들의 기병대예요. 그리고 그 뒤에 본대가 정말 유럽 최정예 성전기사단, 튜튼기사단이었어요. 자, 앞에 기병대가 먼저 돌격을 합니다. 자, 몽골군이 있다가 다시 뒤돌아와서 멀리서 파르티안 샷을 날리면서 병력을 하나하나씩 갉아먹혀요. 그리고 계속해서 갉아먹혀서 이 병력이 거의 전멸당하고 맙니다. 자, 근데 앞에 영주 기사단들이 뛰쳐나가서 몽골군을 죽이려고 나갔잖아요. 그 뒤에 있는 튜튼 기사단, 성전 기사단들도 우리도 공을 놓칠 수 없다 해서 튀어나갑니다. 근데 몽골군의 전략은 똑같아요. 퇴각하는 척 유인하다가 되돌아와서 먼 거리에서 활을 막 퍼부어대요. 그러면 얘네들은 유럽 기사들은 몽골에 비해서 기동성이 매우 떨어지잖아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병력을 화살에 맞으면서 갉아먹힐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서 몽골군에게 닿아서 전투를 수행할 수 없어요. 계속 여기저기 뜯기면서 갉아먹히다가 쌈싸먹히고 말아요. 그리고 나중에 보병들은 기병이 없으면 거의 허수아비죠. 활을 들고 있긴 하지만 쌈싸먹히곤 합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에 왕도 쌈싸먹히고 말죠. 자, 그래서 오만의 병력이 모두 몰살당해요. 유럽의 최정예 병력이 몰살당합니다. 그래서 성전기사단, 튜튼기사단이 몽땅 몰살당해요. 이때 유럽군의 지휘관 헬리크 2세도 마지막에 최후의 분전을 하지만 결국 목이 잘리고 몽골군 기대에 목이 걸리는 아주 충격적인 죽음을 맞이하죠. 자, 이 상황에서 유럽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건 기도밖에 없죠. 그래서 유럽 사람들은 정말 열심히 기도를 합니다. 자, 원나라가 몽골군이 이렇게 유럽으로 쳐들어왔다가 이 기도를 들었는지 한순간에 사라지죠. 알고 봤더니 원의 대칸인 오고타이 칸이 카라코룸에서 사망했기 때문에 원정군 총사령관 바투가 급하게 다시 몽골로 돌아가죠. 왜냐하면 이 원정군 총사령관 바투 입장에서 유럽 정벌은 그리 중요한 게 아니었죠. 오히려 자기도 황희 계승자였기 때문에 재빨리 돌아가서 대칸이 될 수 있는 기회를 잡아야 되니까 그래서 잽싸게 돌아가게 됩니다. 자, 이 전투가 중요한 이유는 동아시아와 유럽 사이에 있었던 대규모 직접적인 전쟁이었다는 이유 때문이죠. 이후로 2차 세계대전에 이를 때까지 동아시아와 유럽 사이에 직접적인 전쟁이 없을 정도로 미친 영향이 매우 큰 전투예요. 그렇게 몽골군이 유럽을 사냥했었죠.